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 이강덕입니다. 3당 대표 초청 관훈클럽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당 대표 초청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정용관 동아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이도훈 서울신문 정치부장입니다. 이동우 YTN 부국장입니다. 잘 아시지만 김무성 대표님은 한양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국회에 들어오셔서 15대 국회에 들어오셔서 5선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맨 먼저 순서로 김무성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사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1세기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우리에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면 우리는 중진국을 넘어서 세계가 인정하는 초인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한다면 그동안 이룩했던 기적적인 성과조차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낙오한 나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열어나가야 합니다. 철진한 이념과 낡은 습관에 얽매인 운동권 정당은 이러한 세기적 변화를 선도할 수 없습니다. 운동권 정당은 승리하면은 테러 방지법을 폐기한다고 합니다. 국민은 테러로부터 보호를 원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폐기하면은 IS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운동권 정당은 승리하면은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국민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운동권 정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로만 갑니다. 그런 운동권 정당이 승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경제가 살아나야 창출되는 것입니다. 경제는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살아납니다.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며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들을 뽑아주는 곳은 기업인 만큼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와 손을 잡고 투자를 늘리고 세계 시장을 개척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세계 시장에서 열심히 뛰는 기업의 족쇄를 채우는 정책은 막겠습니다.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에 따른 양극화의 원인은 노동 시장의 왜곡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만 받는 행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는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포퓰리즘이 입각한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 사회적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선별적 복지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고 이들이 무너지면은 나라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술과 경영 교육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9대 국회는 망국 악법인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징보로 뭉쳐진 정당에 운동권 정당의 반대 속에 국정 현안들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살림은 생각지도 않고 복지 포퓰리즘의 발언만을 일삼았습니다. 4.13 총선을 통해서 구성될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뛰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 후보, 국민 공약을 승부수로 삼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국민 공천제를 통해서 국민이 공천한 후보들입니다. 나라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골고루 잘 알고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인정을 받은 후보입니다. 정책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추진력과 민심에 귀 기울이는 포용력과 소통력을 갖춘 후보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국회를 제대로 한번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거칠에만 화려한 헛공약이 아니라 나라 살림살이도 감안하면서 짜임새 있고 슬기롭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꿀 발린 독약 공약이 아니라 경제 문제를 진짜 풀어낼 수 있는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로지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국민만 바라보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19개월 전인 2014년 8월 관원클럽 토론회에서 보수는 혁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정신과 자세를 결코 잊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을 위한 국정의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에 큰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에 이어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 발언에서는 지금 국민 후보, 국민 공천이라는 표현까지 쓰셨고, 그래서 모두 발언만 들어봐 가지고는 새누리당의 공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과정을 지켜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이번 공천 과정, 공천 결과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속마음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진짜로 만족스러운 공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공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인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공천 과정에 많은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뭐 공천 결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 다시 뒤집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잘 양해해 주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제가 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고 혹시 더 추가해서 드릴 질문이 있으면 드리시죠.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친박계, 비박계 이 갈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뭐 상당수 의원이 탈당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이 사태의 원인을 두고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새누리당은 우리 정치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잘못된 구태, 이것을 없애는 길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일찍부터 결론을 내고 국민 공천제를 우리 당의 선거 공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달성이 100% 달성하지 못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87.5%를 달성했습니다. 253개 지역구 중에 단독 신청한 곳이 53곳, 그리고 주로 취약 지역입니다만은 1, 2위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지역, 당규에도 그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1, 2위 격차가 굉장히 큰 지역은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당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남은 수치가 161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선을 실시한 지역은 141곳입니다. 그래서 161분의 142면은 87.57%가 경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87.57%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4년 뒤 다음 선거에서는 또 2년 뒤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이것이 100% 국민공천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아마 대표 말씀이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기억할 때는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0%, 80%로 기억하기보다는 기억나는 몇 가지 장면을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은 지난번 그 경선에서도 이른바 진박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많이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대구 지역에서 선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끝나고 대구에 가시는 것도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넘는 그러한 공천 성공 비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선거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경선 지역이 40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1곳을 경선을 했고 또 그 경선의 후유증도 지금 조용합니다.
제일 적게 차이가 난 지역은 0.2% 차이로 1,000명 두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 숫자는 4명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고 또 어떤 지역은 13명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그 결과에 대해 승복을 하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을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인 국민공천제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몇 곳이 그러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보입니다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공천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저희들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공천 얘기를 계속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4일 날 이제 부산에 내려가지고 그 영도 다리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그 고뇌에 찬 모습, 그게 도하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 자꾸 지나간 공천 문제로 말씀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겪었던 이 또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 대표인 저도 일반 국민들은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큰 표차로 당선된 당 대표가 왜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느냐 하는 비판을 제가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9명의 최고위원 중 저는 한 명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것이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려 하더라도 결국 다수의 반대가 있으면은 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릴 날이 있겠습니다. 오히려 네. 공천 때문에 뭔가 유권자들의 오해가 생겨가지고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게 낮아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뭐 말씀을 해주시는 게 혹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대표님이 워낙 꺼려하시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래도 조금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새누리당 공천에서 그 제일 논란이 됐던 그 유승민 의원 그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상황은 유승민 후보가 사실상 뭐 큰 경쟁 없이 당선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김 대표가 핵심적인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그 대통령이 그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김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뭐 미안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겠습니까?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대구의 초선 의원 6명과 같이 저의 경쟁자를 지지 선언한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경쟁자였던 이재만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저를 지지하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결정할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재호 의원은 지난 18대 공천에서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를 공천 받지 못하게 했던 그룹 중에 좌장 역할을 한 분입니다. 제가 어느 번에 비서실장 할 때 제 밑에 부실장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 협조하고 사이가 좋았던 사람을 저에게 자격으로 보낸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켜야 될 가치관을 지켰을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재만 후보와 유재길 후보 두 분에게 정말 참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표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입은 후보들에게 그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그런 또 인간적인 유감하고는 별개로 또 그쪽에서 이제 법적 조치도 취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거 다 각오하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예, 만약 저에게 그러한 벌이 내린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 대표께서 마지막에 이제 옥새 파동이라는 걸 겪으면서 최고위 추인을 거부하고 그리고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결국 당과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과연 당과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좀 의문이 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쓰게 됐고요. 또 김 대표가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 대표가 말씀하시는 당과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그거의 진의에 대해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당과 대통령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길은 이번 4.13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아주 불행한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그러한 결정이 없었다면은 과반수 득표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쨌든 그런 공천을 파동을 겪으면서 옥새 파동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불협화음을 겪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대표님께서 그냥 추인을 하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됐다면 좀 더 화합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부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원래 공천위에서 넘어온 안대로 했으면은 아마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옥새 파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도장을 당 밖에 갖고 나간 일이 없습니다. 도장은 당에 원래 위치한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 제가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최고의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따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당선이 굉장히 유력한데 이제 다 복당을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 의견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된 뒤에 복당을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김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당 대표로서 우리 당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든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에서 공천장이 나간 분들에게 그분들이 당선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떠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선거 전략상 제가 18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괜히 무소속 후보 건드리면 자꾸 커지고 그래서 그냥 그 지역 주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공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모두의 이제 이런 공천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과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사과하면 되는 건데 책임은 뭐 어떻게 져야 책임인지, 물론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도 책임을 지는 모습일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 나왔던 12.5% 그분들은 뭐 사실 그 경선도 한번 참여 못하고 정말 피눈물 흘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내가 그 영도 다리에서 그 아까 그 고민을 하실 때 뭐 대표적 사태는 아니더라도 내가 총선을 한번 불출마하는 그런 결단이라도 한번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물론 뭐 저 선거를 통해서 당 정치 지도자로서 총선을 책임 있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 세간에서는 그런 지적들이 많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어쨌든 무슨 경선을 통해서 많은 가까운 분들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 자리에도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생존했다. 그래서 결국 실속은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1곳의 경선의 결과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계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 대표로서 계보를 만들려면은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일절 그런 활동을 한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많이 생존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공천도 사실은 언론에 많이 사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그 공천 파동이 다른 파동이 워낙 커서 사실 그냥 묻혀간 측면이 많은데 거의 얼렁뚱땅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혹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대표께서 추천한 인사들이 당선권에 좀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최고위원들이나 유력한 정치를 하시는 당내 인사들이 그 비례대표를 이렇게 서로 안배한 건 아닌지,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힘을 답변하시겠습니까? 쓰셨는지 전혀 못 쓰셨는지. 그동안 공천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공관위원장이 당 대표도 공천을 못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체 공관위의 활동을 간섭하지 말라, 또 그걸 선언하라, 또 사과하라, 이런 일들이 쭉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당 대표이긴 하지만은 비례대표 단 한 석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수십 번 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도 제가 추천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유승민 의원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미안한 생각 없느냐 했더니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언급은 안 하셔도 좋은데 왜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관련 언급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 이유라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예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답변이 안 하실. 안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좀 어쩔 수 없이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례대표 공천 논란 관련해서 질문 하나 좀 추가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관여하신 바는 없다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 비례대표 공천한 것을 보면 그 중에 뭐 일부 문제 있는 인사들도 있고, 그 공천관리위원하고 뭐 좀 친분이 있는 분도 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당에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당 새누리당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참 힘든 일입니다. 아무 본인의 정치적 장래에 희망이 없는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당을 지켜온 그런 정말 우리 당의 열혈 당원들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지역 내려가면은 이 지역에 주소를 돌고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반드시 당선 번호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약속을 당 대표인 저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급이 있는 모든 분들이 내려가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공천 명단이 최고위에 올라와서 이것만큼은 바로 잡아달라라고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그건 역시 무시당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특히 저출산은 세계에서 제일 유례가 없는 그런 초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 국가의 제일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노인복지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노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 사회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분을 비례대표에 모시겠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과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교총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총에도 우리가 앞으로 잘못된 교육 제도를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 꼭 교총의 대표를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는 아주 훌륭한 분 또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졌습니다. 그러나 꼭 모셨어야 될 그러한 조직과 대표성 있는 분들을 다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천 관련은 이제 한두 질문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공천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윤상현 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은 뭐 대표님에 대한 그 막말로 공천에서 배제가 됐고 그 후에 지금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에서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무공천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해서 나중에 이제 공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뭐 굉장히 상당히 경쟁력이 윤 의원에 비하면 취약한 후보를 냈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걸 보면은 뭐 윤 의원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윤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방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윤상현 의원의 그런 발언 파동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입에서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을 다 아마 국민의 뜻으로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윤 의원이 당선이 돼서 복당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들이 다 우리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는 이 발언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일괄돼서
거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일괄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선도 기회를 갖지 못해서 탈당에 몰렸고 그래서 무소속 출마한 분들과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어긋나는 발언을 해서 그것도 당 대표를 모욕해서 어쩔 수 없이 당에서 공천이 배제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이 나중에 같이 당선이 됐을 때 같은 선상에 놓고 그거를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이제 총선 관련 총선 전략 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에서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예전에 보면 좀 신빙성이 높았는데 지금 해보면 몇 석 정도 나오고 그게 계속 어떻게 막판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 우리 당의 공천 갈등의 장기화로 평소에 우리 당을 지지하면서도 크게 실망한 보수층의 투표 참여율이 많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반면에 야권 지지층 및 젊은 층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권 후보의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어려운 총선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되는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상 우리 새누리당 후보가 수도권에서 다소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언론사의 여론조사 발표 수치와 결과는 한 10% 내지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지지율에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적용해야 그 결과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수도권 선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 지원 유세를 수도권에 집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당에 실망한 과거 우리 당을 계속 지지해온 그런 분들에게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선거인 만큼 화가 나시더라도 참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대표로서 어쨌든 총선을 책임 있게 치르고 또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당 대표로서 이 정도의 의석은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얻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기준이나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십니까? 저는 이미 제 마음에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수십 번 약속했던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 혁신의 결정판인 공천제도의 개선, 국민 공천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100%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그 문제 때문에 당이 일대 분란이 있었고 언론 보도에 정신적 분당 사태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번 총선을 끝나면은 뒷 마무리를 잘 하고 사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이 세계사의 흐름은 미중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들이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나라의 발전,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정착을 높이 평가를 하고 불허해 왔습니다만은 2만 불에서 3만 불 진입하는 과정에 미국은 9년 걸렸고 일본과 독일은 5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9년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민 소득이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이것을 선도해야 할 책임과 기능이 우리 국회에 있는데 우리 국회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규제를 풀어주고 좀 더 자유롭게 살 길을 찾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선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뭐 일일이 법을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은 지식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제 일자리는 거기서 창출이 돼야 됩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12.5%를 돌파했는데 전례 없던 일입니다. 아마 잠재 실업률까지 따지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청원의 푸른 꿈을 안고 진출했는데 일할 수 있는 의욕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내 영혼을 팔았더라도 취직하고 싶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방기한 채 여야가 당치 않은 이유로 국회에서 싸움질만 해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데 저희들 그거 다 맞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우리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꼭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참 나라를 구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도 개선이나 정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총선 관련 관련 질문을 좀 마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총선이 끝나면 사퇴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그 원래 전당대회가 7월이나 8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패 관계없이 선거의 마무리를 한 이후에 사퇴할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나눈 바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7월 전당대회까지는 자연스럽게 그 원내대표가 진짜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건 그때 가서 당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도 대표님이 그 당이 뭐 정신적 분당 상태가 됐다는 언급도 하셨는데 뭐 대부분의 그 정치 전문가들이 총선 끝나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친박과 비박 간의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은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 갈등의 구조를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마무리하고 사퇴하신다는 거는 그 갈등을 어떻게 좀 해소할 구체적인 좀 그 어떤 보관을 갖고 얘기하신 건가요? 전국 선거가 끝나면은 여러 가지 뒷마무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 손으로 잘 정리를 하고 그만두는 것이 제 주어진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대로. 총선 결과가 의외로 좋아가지고 대표님이 그 자리에 좀 있어달라고 이렇게 또 뭐 의견이 모아져도 어떡할까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야권 연대에 대한 입장이랄지 이런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거 하나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하시겠다는데 그렇다면은 총선 뒤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부장님, 예.
저하고 오랫동안 아는 사이인데 제가 제 입으로 대권의 이야기는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 일찍 그런 말 좀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워낙 또 국민들께는 또 대선 주자로 유력한 대선 주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따 별도로 조금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리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총선 관련 질문 좀 더 할 거 있으면 우리 정용관 부장. 예. 근데 아까 저 이번 총선 이제 모두 발언에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더민주당을 운동권 정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이런 정당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뭐랄까 지금 야당 더민주당에서 이제 경제 실정론을 좀 들고 나왔는데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야당 심판론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경제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이슈고 좀 집권 여당이 좀 이런 어떤 경제 비전 이런 걸 좀 내놔야 한다. 근데 그런 거는 잘 보이지가 않고 야당이 발목 잡아서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네거티브고 좀 뭐랄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대안 제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 비전을 수도 없이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인데 이제는 그 한계에 왔습니다. 있던 지금 가동 중인 공장도 전부 자동화해가지고 자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일대 대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서비스 산업 전환하기 위해서 좀 빠른 속도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 육성법을 그 18대 때도 임기 초기에 정부에서 이걸 내놨. 이거 노무현 대통령부터 나온 법입니다. 정부에서 내놨는데 이게 결국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19대 임기 초반에 정부에서 이걸 국회에 보냈는데 이걸 아직까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사회 구조가 일본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이 밟은 그런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많이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걸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해가지고 많은 산업의 구조가 지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거 가전제품을 석권했던 소니가 지금 완전히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지금 가고 있고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산업 재편의 속도를 갖다 빠르게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는 걸 정부에서 국회에다 내놨는데 이것을 야당에서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고 안 들어줬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걸 풀어줬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경기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부동산 3법을 국회에 보내놨는데 이걸 부동산 경기 불씨가 꺼졌다 하는 시점에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줬는데 그 뒤에 이것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아파트 분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야당에서 발목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6%가 중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레이드 사이즈가 GDP의 80%가 넘는 나라입니다. 수출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수출 중에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한중 간 FTA 체결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국 정부 간에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국회 비준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야당에서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를 막아준다는 보장을 받지 않고 이 조약을 체결했는가? 이렇게 발목을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갈 수없이 그런 많은 예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5년 동안 뭔가 잘해보려고 이 법 좀 통과시켜주면 경제 한번 좀 살리고 일자리 창출해 보겠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국회에 대고 호소를 갖다 하는데 이것을 안 들어줬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것도 시간 다 놓치고 마지막에 애를 먹이고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야당이 끌다가 뭐 통과시켜준 법안도 있고요. 또 여전히 계류 중인 법안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하느냐 아니냐 그거는 논외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설사 그 법안들이 이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전제로 할 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청와대와 여당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왔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뭐 자꾸 외국 얘기를 들면 어떻게 미국하고 같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뭐 아실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더구나 만약에 여소야대라면 의회가 그렇다면 또 그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화법 얘기를 하시는데 선진화법이 180석이고 과반이 151석이죠. 29명 의원만 야당에서 설득을 하면은 어떠한 법안도 다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셨나요? 청와대하고 또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야대야 설득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29명의 야당 의원을 설득을 왜 못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특히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법을 가지고 야당이 물론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의 방침에 벗어나서 이쪽에 와서 투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 탁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제가 야권 연대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우성 대표는 뭐 전에는 한 180석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야권이 현재는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분열은 돼 있습니다만 야권 연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야권 연대에 대해서 뭐 연일 지금 부르짖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당 차원에서 그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이제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어제 관훈 토론회를 빌어서 그 각 지역구별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이 구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현재 보면 야권 단일화의 분위기가 꽤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야권 연대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권 연대가 성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절대 당은 바꾸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가지고 공천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조건 없이 그 당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당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같이 하는 동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또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 당에서 주류하고 같이 정치를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 탈당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다시 또 연대한다. 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과연 국민들이 그런 분들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당이 분당이 되었느냐? 결국 때 이른 대권 경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국민의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결국은 당내 세력이 친노 세력이 60% 정도 되는데 그 유력한 대권 주자가 또 그런 친노 패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 공천 과정을 거쳐서 그 순도를 80% 올리려는 그런 무리를 갖다 하다가 다른 대권 주자가 도저히 여기 있어봐야 자기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분당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천 받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탈당해서 나가가지고 그 당에 합류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패권주의 이것은 그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대결해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합집산하고 금방 탈당했다가 다시 또 손잡고 연대하고 이런 건 정말 참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일인데 과연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과연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못난 짓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무리 때문에 안철수 의원 등 탈당해서 많이 나갔는데 그러한 상처를 덮기 위해서 국민을 전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뒤로 후퇴를 하고 김종인 대표를 내세운 것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께서는 더민주의 운동권 체질을 고칠 의사를 자칭하면서 당 대표직을 맡아가지고 지금 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의사라기보다 분장사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민주당의 운동권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과감한 수술을 택하지 않고 결국 쉬운 화장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운동권 민낯을 감추고 유권자를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유혹이 끝나면은 연극이 끝나면은 화장은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정치의 민낯이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 그 야권 연대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제한적이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아까 지금 우리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의원들을 뭐 설득하려고 해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쉽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그 진영 논리를 깨겠다. 새누리당과 뭐 야당의 그 적대적 공존관계를 깨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제3당을 만들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권 그런 뭐 문제와 별개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그런 노력이랄까요?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새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뭐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만은 이제 정치는 이상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이상과 현실을 몇 퍼센트의 선에서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 30%, 현실 7%의 비율이 가장 안전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안철수 대표는 이상을 너무 높게 프로테이지를 높게 잡아가지고 현실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를 깨서 중간지대를 만들고 그 중간지대가 때에 따라서 결정권을 행사해가지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고 정치권의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힘이 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조금 주제를 좀 더 바꿔서 아까 답변하시지 않았던 뭐 대통령의 관계랄지 그 대선 부분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몇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 그 대표께서 토론에 참석하시느라고 아마 그 공항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출장 떠나신 걸 배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잘 다녀오시라고 어떻게 전화 통화는 하셨는지요? 제가 오늘 이 관훈 토론 때문에 그동안 쭉 나갔던 공항 출영을 하지 못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나갔었는데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도 선거 운동 때문에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둘이 다 나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기조연설에서도 그렇고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든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좀 그 뒷받침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청와대와 여당, 특히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 간의 그 소통이 아주 훌륭한 건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왜 이런 그 지적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족함을 다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하고 그 여당 대표의 관계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떤 식으로든 좀 인정하고 해결해야지 그냥 그 없는 문제처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과연 그 올바른 태도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잡아가지고 추진했던 각종 개혁 정책에 제가 앞장서 왔던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교과서 만들기 그리고 노동 개혁 등등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특히 또 4대 개혁 이 부분은 당에서 충실히 제가 앞장서서 뒷받침을 다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그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두 분이 그 어쩔 수 없이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긴 동의하시는지요? 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그 여권 내 그 대권 주자 가운데는 지지율이 높습니다. 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역시 집권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40% 전후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차기 그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런 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대권에 대해서 제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대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통령 관련 추가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대통령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통령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대통령의 사진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새누리당의 대구시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사진, 그 공문에는 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 돌려달라, 당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또 돌려주겠다는 후보도 있고 못 돌려주겠다는 후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존영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이제 일단 구시대적이다, 권위주의 시대적이다라는 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또 돌려달라고 하느냐, 참 치졸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대권 관련해서는 뭐 결심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그런 말씀과는 달리 또 주변의 또 평가는 다르고요. 심지어 이전에 나오신 분 중에 국민들의 평가는 뭐 대권 주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권 관련해서는. 그래서 대선, 대권 뭐 이런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여론조사할 때 뭐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제가 제 이름 빼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아, 저한테는 안 하셨고요. 대권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대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과거에 제 기억에 아마 미국 가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때도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물었죠. 했더니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좀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대통령의 자격이 뭐고 그때 왜 자격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건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대권 이야기 해서 되겠습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그런 길을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근데 이제 이제 총선이지만 총선 이후 바로 이게 또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저희 정치부의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취재도 하고 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뭐 대통령감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감. 그래서 뭐 지금 뭐 여권에는 대통령감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 자격이 필수 조건이라면 대통령감 이런 거는 좀 충분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혹시 스스로 나는 대통령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감이 잘 안 보입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맞는 정당을 골라서 당당하게 선언하시고 활동하시기 바라고 우리 새누리당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그동안 이제 두 차례 진행하면서 나오신 대표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번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도 김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평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인 인물 평은. 그래서 몇 분 일단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 이런 대답 거에 대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 좀 양해 주시고. 그러면 그 반 총장 얘기하셨으니까 하나 제가 좀 추가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에서는 친박 쪽에서 반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뭐 영입 내지는 또 뭐 심지어는 뭐 개헌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 반 총장이 설사 그 정치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꼭 그 친박하고 하는 게 뭐 꼭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께서도 그 반 총장하고 협력해서 그 향후 정치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택하신다면은 우리 새누리당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박 쪽에서는
그 반 총장한테 그런 의사를 그 전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그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께서는 반 총장 쪽에 그런 의사를 전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아직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권 운운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대선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우리 정영관 부장도 질문했지만 이게 꼭 대선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의 그 이제 저 자질이랄까 이런 거와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 김 대표께서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하면은 내가 제일 잘하긴 할 텐데 이런 말씀도 그 오래전부터 그 해오셨어요. 꼭 그 대권과 관계 없더라도 왜 그 정치 지도자로서 내가 하면 제일 잘할 텐데 그렇게 말하신 그 좀 이유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뭐 제가 정치인으로서 또 청와대에 있어본 경험, 또 정부에 있어본 경험, 또 5선 국회의원을 지나면서 국정의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대통령들이 하시는 걸 보고 이럴 땐 좀 더 이렇게 더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국론 통일을 또 모아가야 됐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점은 역대 대통령 하실 때 다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결국은 국가 운영, 국가 리더십은 권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권력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아주 유능하지만은 또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잘 열심히 자기 역량을 갖다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공직 사회를 갖다 만들 것인가. 어떻게 국론 통일을 갖다 잘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목적한 바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그리고 국회 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권력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의 부침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해온 그런 입장에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은 많이 그 해오신 거네요. 그 관련해서 하나만 그럼 더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사회 제일 이제 중요한 어젠다가 보면은 이제 남북 관계의 통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고용이라든지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경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 통합 이게 제일 중요한 어젠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내년 대선의 이제 주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대표님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어젠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자신 있게 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정말 참 힘든 길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권력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미래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말씀도 하셨고요. 작년에 이제 뭐 홍문종 의원 발언 모두 기억하실 텐데 홍문종 의원은 개헌론을 제기를 하면서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도 가능한 조합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근데 거기에 앞서서 또 그로부터 1년 전에 대표께서는 상하이에서 분권형 개헌론을 제기했다가 또 청와대 쪽에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고 그때 접으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헌론에 대한 일단 현재 지금의 견해는 어떠시고 개헌을 한다면 어떤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내각제라든지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시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래서 개헌 추진의 동력을 얻을 만한 의석이 된다면 바로 개헌 절차로 돌입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워낙 예민하고 폭발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면은 그만큼 또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개헌을 이슈로 지금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먼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는 대표님이거든요. 답변 안 하실 수는 있는데 기자에게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이제 질문을 골라서 상세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있고, 뭐 아예 이제 무시하시는 것도 있고, 뭐 옆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답변을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답변이 전략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반기문 총장 관련 부분은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언급만 하고 지나가시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뭐 조건까지 당에 들을 조건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걸 보면은 반기문 팩터 같은 부분에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대표님이 답변하시는 입장이니까 대표님 뭐 결심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꺼려지는데 답변을 안 하실까 봐서. 그런데 이 플로어에서 답변을 주신 분이 3분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께서 하신 건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 질문에는 뭐 다른 구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 숙청 같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당 대표로서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께서 비판하신 것에 대해서 뭐 일부 수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일부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북한 관련 질문인데요. 아예 여기에서 소화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님께서 한국논단 발행인이신데요. 그리고 맹주석 ITN 특파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북한의 그 핵무장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처를 하실 건지, 그리고 최근 외교부 일각에서는 국립외교원입니다만은 한미 양국의 핵 선제 사용 검토 이런 언급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하나 주시죠.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 경제력에 큰 차이가 자꾸 벌어짐으로써 대칭 무기의 경쟁에서 이제 비대칭 무기로 개발에 들어갔고, 결국 국제사회가 이것을 막지 못해서 북이 이러한 핵실험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북이 이러한 사용할 수 없는 말하자면 압박의 수단으로 핵을 확보했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흥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모든 경제력을 집중해서 핵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으면은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협상 테이블로 이제 나올 때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 이 핵 문제는 우리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우방 국가들과의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해서 북의 국제적 제재에 적극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제 개인 견해로는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지 73년 만에 공산주의 종주국이 무너졌습니다. 북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지 지금 70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종주국 73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시기까지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북의 이러한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한 이 장난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맞서려면은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안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응 체제를 갖추어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데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핵 선제 사용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해서 이도영 발행인 질문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 그럴 경우 한국이 배제되면은 그 이상이 말이 아니게 될 것 같은데 북미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서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위기를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미국의 핵 우산 밑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핵을 가진 나라들과 협상을 주도해서 그것을 그동안 쭉 타결해 왔듯이 지금 이란 핵 문제는 지금 이제 타결이 되었지만 그 이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언젠간 끝이 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결국은 세계 초인류 강국인 미국에서 북과의 협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만 있다면은 그것 또한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북한과 이제 정확한 이제 질문에 제가 파악하는 요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만 뭐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논의를 둘 사이에만 진행될 경우 그게 한국한테는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한국과 미국은 지금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관련된 북한 관련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이런 제재와 그리고 또 북한 국제사회에 나와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또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계속 지금 소형화에다가 무슨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뭐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저 보수 진영의 시각도 있고요. 자체 핵무장이 안 된다면 과거 철수했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시한부 전술핵 재배치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2018년 언제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님은 그런 핵 무장론 혹은 전술핵 재배치,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이 돼 있고
또 여기 가입돼 있지 않은 북이 이 핵을 실험을 함으로써 국제기구,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핵 무장을 갖다 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술핵 재배치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기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북을 제재해서 한국을 받아내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7개 기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뭐 예를 들어서 가데나 공군기지라든지 후테마 해병대 사령부, 또 동경의 자마 공군기지, 요코스카항, 또 세계 최대 핵 항공모함이 있는 사세보항 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하와이 있는 태평양 미군 사령부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오판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 전략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두 개 질문 더 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표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봤을 때 그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래 좀 시끄러운 거고 또 자기 개인의 의사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큰 일을 앞두고는 같은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기본 생리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성공이고 또 국민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임기 5년 동안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당이 항상 앞장서서 그동안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일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 부장,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외교안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됐던 그 외교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저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7월 말에 그 미국 방문했을 때 중국보다 미국이란 발언으로 이제 큰 그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됐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좀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밀착에 대한 미국 쪽 오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다시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 발언은 적절했던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싱턴에 가서 싱크탱크들을 만나서 쭉 대화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니까 우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심지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다른 생각이 없다. 한국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란 문제만 가지고도 이걸 다 수용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고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7월 27일 날 미국에 갔었는데요. 10월 17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싱턴 가시는 걸로 그때 이미 일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가지더라도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됐다 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북핵 문제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누구와 의지합니까? 결국 미국입니다.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예의 그 발언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김 대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얼핏 듣기로는 김 대표께서 그 중국 측하고도 그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저 대화가 있었고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그게 뭐 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측과도 몇 번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해가지고 그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정용관 부장 마지막 하고 간단한 마무리 네, 말씀.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외교안보, 북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뭐랄까 김 대표가 생각하는 국가 비전이랄까 이런 거를 좀 모아가지고 저서를 하나 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다른 선배들이 자서전 쓴 거를 좀 읽어보면은 결국 자기 자랑이고 결과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 절대 자서전을 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다른 방향의 어떤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선 나가시는 분들은 다 쓰십니다. 자,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총선 국가 운명이 걸리는 총선을 앞두고 그 관련된 뭐 발언만 좀 하려고 나왔는데 다른 질문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선 관련되지 않은 그런 답변을 해서 이것이 혹시 또 총선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 저희들이 과반수가 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 대표님은 뭐 회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렵게 모셨습니다. 당내 사정 때문에 일정도 2번이나 변경이 됐고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서 답변은 해주셨지만은 그래서 정성껏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표시로 저희가 관훈클럽에서 드리는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 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6년 3월 30일 관훈클럽 총무 이강덕.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관훈클럽 초청 3당 대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